제1회 상담 콜로키움 시작하겠습니다. 그 콜로키움은 좀 낯선 단어이잖아요. 영어 공부, 코 함께, 로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리학의 이제 최신 동향을 연구하시는 외부의 강사분을 모셔서 최신 지경을 듣고 또 궁금하신 것들 함께 질문하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소위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콜로키움은 상담심리학과의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학부생 전체가 참여해서 성대한 행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첫 자리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실 그 조영일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미들 테네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받은 성신여대 심리학과의 조영입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사용 안 했는데요. 요즘은 좀 목이 좀 안 좋아져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들리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마이크가 너무 커서 얘기들 할게요. 제가 소개받은 이제 성신여대 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영일이고요. 제가 전공한 거는 계량심리학이라고 해서요. 여기 최윤영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건데, 최윤영 교수님은 측정해서 이제 검사를 개발하는 쪽이라면 저는 이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제1회 콜로키움에 이렇게 소개를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어드밴스한 주제냐, 최첨단을 달리는 주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상담 및 임상심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상담심리학회지에서 연구 방법론 이제 감수를 맡고 있는데, 하면 한 편에 보통 한 볼륨에 18편, 적으면 한 15편에서 18편 정도가 논문이 좀 실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조절효과하고 매개효과를 사용하는 논문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방법론은 굉장히 좀 오래된 그전 걸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연구자들이 이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모형을 통해서 어떠한 연구 문제들, 그리고 실제 사용돼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런 통계 모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최윤영 교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프랙티스적인 측면, 실제로 논문을 돌리는 거는 많이 좀 연습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걸 한번 연습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러한 모형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오디언스를 쭉 보니까 오디언스가 이제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용되는 회귀 분석이 기본적으로 뭔지, 그리고 실제 이제 두 번째로는 제3의 변수, 서드 베리어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서드 베리어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현대 심리학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시작된 거는 1800년대 말부터거든요. 그럼 벌써 연구가 진행된 게 거의 한 10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요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가끔씩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게시글 한번 해보세요. 1년에 심리학 관련된 논문들, 언어는 상관없습니다. 총 1년에 보통 한 몇 편 정도가 퍼블리케이션 될 것 같으세요? 아무나 한번 찍어보시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정답이 없습니다. 5천? 5천보다는 많을 거예요. 모든 언어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거보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약간 과장을 한다라고 하면 100만 편 이상이 될 겁니다. 저희 국내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심리학회지에서 17편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게 1년에 4회 나옵니다. 분과별로 저희가 분과가 심리학회 산하가 14개,
6개 분과가 있거든요. 2개 분과 빼고는 매번 그렇게 다 나와요. 거기에 아동학회지 있죠. 교육학회지 있죠. 의과대에서도 뇌과학과 때는 심리학이라고 다 얘기하죠. 인지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전부 다 치면 100만 건 이상이 나옵니다. 뭐 그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었지만 요즘은 점점 저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비슷한 주제로 영어로도 나오죠. 스페니쉬도 나오죠. 한국말도 나오죠. 중국어, 일본어, 모든 언어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편이라는 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만 편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됐으면 어떠냐면 굉장히 주요한 변수들에서는 즉 1대1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변수들 간의 그 사이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재산 변수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럼 이 재산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드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좀 그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뭐가 있냐면 기초 통계를 맨 처음에 배우면 실험 설계를 배우면 두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죠. 독립 변수가 뭐였냐면 우리가 조작하는 변수였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독립 변수 이외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오염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는 오염 변수는 통제되어야 될 것이었어요. 통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연구에서 배제돼야 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연구가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그래 주요한 독립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오염 변수라는 것이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요한 연구,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와야 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연구가 주요한 독립 변수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이 나올 게 재산 변수라는 새로운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얻게 되는 거고 그것들에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 혹은 조절 효과 혹은 매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다회귀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왜 중다회귀 분석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왜 오염 변수가 재산 변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재산 변수들이 아까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절 효과, 매개 효과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복사하신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하는지가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3시간에 그 모든 걸 다 하긴 힘들지만 거기서 얻어진 숫자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이 통계에서 이 숫자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하느냐,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중다 회귀 분석.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저는 이제 통계를 할 때, 실제로는 통계를 할 때 저처럼 나누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편의를 위해서 항상 통계를 나누는 방법이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추리 통계가 되면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G검증, T검증, F검증, 앙코바. 그건 어때요?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중에 실험 집단의 평균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집단의 개수가 여러 개 되는지 이게 또 하나의 무리라고 하면 이쪽에 하나의 무리는 또 뭐가 되냐면 상관과 회귀 분석. 상관은 뭐가 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하나의 변수를 통해서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 게 그게 회귀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점을 줄 거는 이쪽 회귀 분석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왜 할까요? 회귀 분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이라고 하면 변수 간의 관련성의 기초에서 하나의 변수를 활용해서 다른 변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측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건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죠? 정확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많이 그럼 화내는 것처럼 예측, 그럼 잘하기 위한 거죠. 그럼 예측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예측 변수를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예측 변수는 어떨까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예측 변수를 하나를 가지는 단순 회귀 분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하는 중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회귀 분석의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예측을 잘하는 거였어요. 예측을 잘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예측 변수 프리딕터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예측 변수 통해서 중거 변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럼 변수를 쭉 추가를 합니다. 실제로는 설명을 해서 추가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물체를 하나를 어떤 처음 보는 걸 보고 와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회귀 분석이랑 똑같으면 돼요. 어떤 사람도 정면을 보고 오고 두 번째 사람도 정면을 보고 세 번째 사람도 정면을 들어서 그럼 세 사람의 정보를 듣는 게 제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잘 될까요? 그렇죠. 한 사람은 정면을 보고 또 한 사람은 후면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측면을 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죠. 완벽하게. 그럼 예측 변수를 할 때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는 면들이 서로 간에 오버랩이 안 될수록 예측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버랩이 많이 되면 실제로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측력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중다회귀 분석을 할 때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이 예측 변수들 간의 상관이 가능하면 적은 변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혹은 예측 변수 간의 상관이 굉장히 높아지면 발생되는 문제를 공선성 문제라고 해요. 다중공선성 문제. 왜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예측력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는데 이미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뭐냐면 쓸데없이 돈을 쓴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거 이뻐서 사왔는데 집에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돈을 어떻게 쓴 거야? 쓸데없이 쓴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제가 추가로 느끼는 효용성, 행복감이 전혀 없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해서 그럼 이것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원하면 얘들 간에 프리딕터들 간에 오버랩이 안 되길 원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오버랩이 아예 안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이것들 간에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X1, X2, X3 그래서 Y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들 간에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 간에 어떤 관계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성은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철학은 어떠냐면 얘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매개 모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근데 얘가 이쪽도 설명하지만 이쪽도 설명한다 하면 이게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조절과 매개를 보는 건 뭐냐면 이 중다회귀 분석에서 즉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 변수를 더 추가로 더 늘렸는데 이들 예측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조절과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일단 중다회귀 분석 문제는 여러 개의 예측 변수들을 회귀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 여러 개를 포함시키니까 저는 이제 통계는 굉장히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 저희 통계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진 않아요. 봅시다. 지금 예측 변수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중에서 제일 예측력이 높은 놈은 무엇일까? 그쵸? 여러분들에서 여러 개를 사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 변수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다회귀 분석을 하면 표준화 회귀 계수를 통해서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각각 중에 어떤 게 가장 큰지를 살펴봐요. 그 다음은 뭐냐면 중거 변수를 설명해 주는 가장 적합한 모형. 우리가 4개의 어베일러블한 예측 변수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2개만으로 충분한지 그런 걸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게 효용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효용성 분석이 뭐냐면 신문 같은 거 보면 왜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비용 대 편익을 얘기하잖아요. 비용을 들어간 만큼 편익이 그만큼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회귀 분석에서의 비용은 뭐냐면 예측 변수입니다. 그럼 효용은 뭘까요? 설명량이 되겠지. 들어간 것만큼 설명량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예측 변수를 추가로 집어넣는데 변수 간의 관련성 때문에 예측량이 그만큼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집어넣어야 돼,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예측 변수를 어떠한 조합으로 가질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법이 또 하나, 어떤 변수가 가장 적합한지를 밝혀내는 모형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초기 중다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이 돼 있어요. 아니면 요즘 초기에 하는 연구들은 이런 연구를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요즘 실제로 그 상담이나 임상에서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거든요. 여기서 솔직히 스마트폰 하루에 나는 10시간 이상 나랑 떨어져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으면 다 불안해서 왔다 갔다 걸릴 거거든요. 옛날에 그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휴대폰 중독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중독자예요. 근데 그 잣대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거든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문명이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이런 활용 형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더. 그렇지만 이런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됐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됐으니까 이 예측 변수들의 관계가 얘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좀 진보한 연구 방법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anyway 어떻게든 간에 이제 진행하고 보면 기본 원리는 y는 b 워즈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변수가 하나, 둘, 셋 해서 k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b0는 뭐가 돼요? 절편이죠. 절편이라는 얘기는 x가 0의 값을 가질 때 기대되는 y의 값이에요. 그 다음 b1은 각각 기울기인데 중다회귀 분석에서 이게 특이한 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할 때 기억나면 b1 중다회귀 분석에서 기울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효과 x1을 제외한 다른 예측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이유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잠깐 좀 어렵지만 한번 이것만 잠깐 얘기하고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x1, x2, x3가 y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y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회귀를 하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되는 이 부분이 얘의 기울기가 되거든요. 근데 멀티플 리그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x1도 집어넣고 x2도 집어넣죠. x2가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만큼의 검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A라는 공간을 지켜요. 이 A라는 공간을 X1한테 줄까요? X2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주는 게 페어할까요? 그쵸?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준 거야. 허무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한테도 안 주고 누구한테 주는 게 페어하니까 통계적 분석상에서 아예 아무한테도 안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공선성 문제가 발견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점점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디도 아무 데도 보면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R제곱은 크게 나오는데 기울기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을 하다가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부분 기울기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나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실제로 논문을 쓰실 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단순 회귀를 쭉 돌려요. 그랬더니 효과가 다 나와. 그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중다회귀에서 열심히 다 돌리죠. 다 집어넣어. 근데 하나도 효과적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오버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실제 효과는 얘는 이것만 x1은 요것만 가져갑니다. x2는 요것만 가져가요. x3는 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단순 회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실제로 중다회귀 가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나타나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 회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중다회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회귀 분석에서는 서프레션 이펙트라고 해서 억제 효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 실제로 x1과 이 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게 이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되고 x1이 이렇게 되고 y가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x2가 이렇게 얘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안 되는 나쁜 부분을 얘가 다 가져가면서 이 부분이 뻥튀기가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통계적으로는 발생되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작년인가 어떤 분이 논문 정말 열심히 써왔어요. 글도 다 잘 쓰고 다 했어. 근데 서프레션 이펙트가 발생됐거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관이 플러스 값인데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이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모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플러스로 나왔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논의로 3페이지에 걸쳐서 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제 결정은 뭘까요? 리젝이에요, 그냥. 개재 불가. 왜 말도 안 되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다외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중다외기 단순 얘기해서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게 뭐냐면 예측 변수 간의 상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솔직히 좋을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최윤영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안 합니다. 아, 저것도 방법이에요. 그 중에 변수가 2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임상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울하고 항상 공병을 오는 게 뭐 있어요? 불안이요. 그래서 실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우울 따로 하거나 불안 따로 하지만 우울, 불안을 동시에 집어넣는 통계 모형은 거의 없어요. 왜? 둘 간의 상관이 거의 한 0.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공선성이 무조건 발생돼요. 그러면 따로따로 넣거나 또 혹은 2개의 합산 점수를 써요. 변수를 우울, 불안이라는 점수를 아예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여기 임상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DSM-5라든지 실제로 어떤 정신병리상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구분돼서 보지만 통계를 하는 저 같은 경험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되는지 항상 의문이에요. 실제로. 왜? 항상 코모빌리티가 워낙 높아가지고서 0.7의 상관이면 저희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임상을 하다 보면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통계 모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른 예측 변수의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 독립 변수 xk의 값이 일단이 증가할 때, 그래서 우리 통제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상관이 많으면 통제할 때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얘기해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모형이 좋은 모형이냐는 걸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단계적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텝와이즈고 위계적 회귀 분석은 이제 하이라키컬인데 실제로 제가 통계를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단계는 나쁜 거, 위계는 좋은 거. 솔직히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통계라는 건 각각 상황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계적 회귀 분석은 탐색적일 때 사용합니다. 혹은 탐험적일 때. 그리고 위계적 회귀 분석은 확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럼 이 2개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떤 경우에 탐험을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쵸. 어떤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난 어떻게 하는 거야? 탐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그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나 이론이 없는 경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행 연구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설정하죠? 가설을 설정하죠. 즉 가설을 설정할 정도로 충분한 선행 연구나 이론이 없는 경우에는 단계적 회귀 분석이 맞는 방법이에요. 왜? 탐험적인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확인을 한다는 건 어떤 걸 확인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걱정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확인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면 우리가 무엇이 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뭐가 돼요?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위계적 회귀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의 이 연구하려고 한 주제가 이미 굉장히 초기 단계다.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거다. 그러면 가설을 제가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에 반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확인적이다 보니까 우리 가설로 해서 야 이미 아까 얘기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중독을 보면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황상민 선생님 뭐가 있죠?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황 교수님. 충동성. 충동성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충동성이 중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충동성 외에도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까라고 제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동성 외에 혹시 가족력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충동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충동성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충동성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족력을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럼 설명력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 가족력도 이 나름대로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동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굉장히 좋은 변수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라든지 이론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됐고, 공선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중다회귀 분석에서 예측 변수가 하나의 예측 변수 통해서 선행관계가 있을 때, 즉 예측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x1, x2, x3로 y를 설명할 때 이들 간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통계에서 보는 분석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통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저 같은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면 일단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요. 한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있으면 그 간의 어떤 방향성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그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하면 여러분 논문 쓸 때 맨 처음에 결과에 쓰는 게 뭐예요? 상관을 먼저 보고를 하죠. 그리고 상관이 있으면 그거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검증할지가 두 번째 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만 맞춰 써도 실제로 결과 쓸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 어떤 X와 Y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면 이거를 방향성으로 만드는 게, 즉 이게 스텝 1의 접근법이라면 세컨 스텝에서 하는 거는 얘들 간에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죠. x1과 x2와 x3가 어때요?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거. 이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공선성이죠. 공선성이라는 얘기는 예측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예측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면 난 이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돼? 방향성으로 설명하려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중다회귀 분석에서 논문이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기 석사 과정 있고 아까 황 교수님이 여기 하시면서 여기 학사 4학년에도 논문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석사들은 당연히 논문을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예요? 주제가 없다라고 그러죠. 실제로 보면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선생님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야. 근데 솔직히 한 얘기로 여기 교수님들 하겠지만 논문 읽다 보면 논문거리는 정말 많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중다회귀 논문을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측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걸 방향성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찾아내면 그것도 뭐가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되는, 그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100% 주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혹시 예측 변수들을 내가 여러 개를 집어넣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충동성과 가족력이 중독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분명 충동성과 가족력은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럼 혹시 가족력이 충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이렇게 관계성에서 방향성을 끄집어내려면 이걸 관계성에서 방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항상 이론과 선행 연구밖에 없어요. 통계적 검증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런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논문을 더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에서 어떠한 방향을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모형의 확장이 되고 좀 더 학문에 진일보하는 측면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선성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x1, x2, x3가 있을 때 얘들 간 x1과 x2가 상관이 점점점 커지면 이 b는 어떻게 되나? 날아가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을 때 가면 이거를 어떻게 제 모형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변수 간의 상관계수 구하죠. 이게 실제로는 표준화 회귀계수값하고 똑같거든요.
단순 회귀에서. 그래서 표준화 회귀 개수 값이 중다 회귀에서 중다 회귀의 표준화 회귀 개수 값이 상관 개수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그게 커지면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부호도 똑같아져야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선성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뭐 이런 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정도의 여러분이 댓글을 알면 예측 변수 간의 공선성이 있으니까 방향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나왔죠.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재산 변수에서 미디에이팅 베리어블이에요. 이건 이제 완전 매개냐 부분 매개냐고 하는데 완전 매개는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라인에서 이 g라는 변수가 얘를 거쳐 가야지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라인이 끊어지면 효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완전 매개라고 해요. 그래서 케이스 2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W라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효과를 미치겠죠. 왜? 자기 자신이 직접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위에 거는 왜 완전 매개고 왜 아래 거는 부분 매개일까요? 보통 생각하면 많으면 우리는 완전이라고 생각하잖아. 적으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는 매개 변수의 입장이에요. 매개만으로, 위에 건 어때요? 매개만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매개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매개체가 뭐예요?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전달해 주는 효과만은 어떻게 해요? 100%다. 설명이 되죠. 그래서 매개 입장에서 완전하게 된 거야. 근데 아래 거는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전달해 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선이 존재하죠. 전달하는 것만으로 100%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분 매개라고 해요. 이렇게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서 이것도 하나의 재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런 게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표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는데 x에서 m으로 가고 m에서 y로 가고 이제 이게 부분 매개 모형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연구가 어떻게 될까요? 끝날까요? 아니면 더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매개 모형이 맨 처음에 나온 거는 태도 관련된 연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광고를 했었어요. 광고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보면 어떻게 돼요? 광고가 딱 나오면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행동이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초기에 광고를 어땠냐면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어떤 구매 행동을 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매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의도가 있으니까 구매 의도가 있으니까 구매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의도와 어떻게든 의도와 구매 행동 사이에 관련이 있는데 이 관계를 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태도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었고요. 혹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게 인지심리학이라는 생물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되는데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 있죠.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오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기체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런 유기체가 아니라 무기체에 아무리 때려봐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서 즉 우리가 과학을 하는 거는 이 중에 즉 X에서 Y로 가는 요 라인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중간에 변수가 계속 집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X에서 M을 거쳐서 Y로 가는 이렇게 됐다. 그럼 연구를 어떻게 더 진행될 수 있냐면요. X에서 M으로 가는 이 라인에 혹시 뭐가 또 있을까? 이것도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도 가능하겠죠.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00만 편씩 논문이 와도 여전히 할 거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분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혹은 이렇게 되지만 한 개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죠. 또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혹은 계속 설명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구의 이제 확장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재산 변수에 나오는 거 아까 이제 매개 변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컴파운딩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X하고 Y 간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해요. X하고 Y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상관만 놓고 보면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와 지적 능력은 상관이 굉장히 높아요. 신발 사이즈와 지적 능력은 상관이 거의 한 0.8 이상 나옵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요? 나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신발 사이즈 커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지적 능력은 어때요? 커져요. 그래서 상관이 굉장히.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컴파운딩 베리어블의 개념이에요. 혹은 스피리어스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실제 허위의 관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표면적인 결과까지만 가지고서 분석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 해주면 재산 변수가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주의해야 될 건 이것이 진정한 관계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컴파운딩 베리어블, 스피리어스 베리어블, 이펙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울과 불안과 관계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봅시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모르겠는데 어떠한 제3의 뇌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우울이나 불안은 표면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뇌 증상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울과 불안에서 뇌에서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지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하고 이제 지금 1하고 2하고의 관계가 좀 다른 게 여기서 V가 컴파운딩 베리어블이에요. 이제 V가 돼서 X하고 Y에 모두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주지만 스틸 그러면서 X하고 Y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V가 뭐랑 아까랑 유사해요? X가 미디에이터처럼 매개처처럼 아까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돼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심한 케이스는 아까 얘기한 이게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신발 사이즈예요. 이거 어떻게 돼? 나이만 빼면 아예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변수를 통계적으로 집어넣잖아요. 모든 변수를 다 잡아먹어요. 왜? 얘가 모든 걸 다 흡수해서. 그래서 정말 큰 변수를 집어넣는 게 가끔 가다 보면 좀 안 집어넣고 싶은 경우도 좀 있어요. 녹화가 돼서 참 이런 얘기 드리긴 좀 애매한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발달 같은 거 연구를 할 때 보면 인지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G라고 하거든요. IQ 점수. IQ 점수가 모든 걸 다 잡아먹는 경우도 존재해요. 어떤 어치브먼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지. 이걸 정말 다 집어넣어야 될까? 변수가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얘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컴파운딩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프레션 이펙트가 되는 건데 실제로 효과의 방향성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매개 효과를 할 때는 무조건 거쳐가는 건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곱해가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효과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직접 가는 건 플러스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거쳐가는 건 마이너스고 그냥 가는 건 플러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효과는 똑같아야 돼요. 방향상으로는. 실제로 이거 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에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해석하는데. 예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학교 폭력이고 우울이에요. 학교 폭력을 당하면 애가 우울해져. 근데 어떤 걸 거쳤더니 학교 폭력 갔더니 마이너스야. 학교 폭력을 당했더니 우울이 감소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전혀 안 믿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둘 간의 상관이 너무 높거나 한쪽이 너무 상관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할 때 무조건 상관이 크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중다회계 분석 같은 거 할 때 변수 간의 관련성만 크면 이건 좋은 변수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쪽 플러스가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서프레션이 되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상관하고 표준화하기 계수가 있는데 상관값이 표준화하기 계수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도 서프레션이 발생된 거고요. 또 하나는 상관하고 표준화하기 계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이 경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경우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 스탑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뭐가 되냐면
컨팅전트 이펙트, 그러니까 모더레이트에서 이게 조절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절이 수도꼭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가 조절하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면 효과가 갈까 안 갈까요? 틀어버리면 효과가 가게 되는 거지. 혹은 반대로 하면 플러스로 갔던 게 마이너스로 가게끔. 그걸 조절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가는 요렇게.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할 때가 좀 약간 어려워져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형들이 좀 길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런 케이스가 결국은 X하고 G하고 관련되는데 W가 들어가고 여기 변수가 아무튼 여러 개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든지 그쪽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엑사지니어스하고 인다지니어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해요. 그 엑사지니어스 베리어블이라는 건 외생 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모형 내에서 설명이 안 되는 변수예요. 지금 특히 여기 보면 X하고 Y는 실제로 다른 데한테 직접적인 유니디멘셔널 화살표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죠. 그럼 설명을 안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외생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내생 변수는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받는 변수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W하고 X는 화살표를 받죠. 이런 것들은 내생 변수라고 그래요. 모형 내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UY하고 UW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뭐가 되냐면 이 X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뭐라고 할까요? X1, X2라고 할까요? 이걸로 넘어가죠. 뭐 G하고 W가 있을 때 G가 W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부분이 다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게 UW가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디스터번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잔차. 회귀 분석에서는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하면 여러분 오차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회귀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B지로는 절편, B1은 기울기, E는 오차, 예측의 오차라고 얘기하죠. 근데 통계학과에서는 절대 이거를 오차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잔차라고 불러요. 오차와 잔차는 굉장히 똑같은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오차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실수한 것 같잖아. 잔차는 설명하고 남은 부분이에요. 네가 예측 변수만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죠? 실제 통계학에서는 그게 다 잔차라고 불러. 오차라고 안 불러요. 심리학에서만 맨날 오차라고 해서 우리만 실수했다고 해서 효능감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분석의 기본적인 절차에서는 뭐냐면 변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방향성으로 설명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혹은 어떠한 non-linear한 릴레이션십 관계로 설명할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보면 아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1과 X2가 Y를 설명하는 게 중다회계 분석인 거죠. 왜? 예측 변수가 지금 2개 들어갔으니까 이건 중다회계 분석입니다. 그러면 X1과 X2라는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데 이 관련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혹시 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이게 매개 효과가, 매개 변수가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변수가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다 보면 1 플러스 1은 항상 뭐예요? 물리과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2예요. 근데 사회 현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일까요? 시너지 효과나 디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내가 원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좋은 사람이 오면 일 효과가 더 나타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때요? 효율이 확 떨어지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2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얘들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절 효과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옴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디시너지가 돼요. 즉 둘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나타난 거,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 2 마이너스 베이타가 될 수 있다니까. 요 파트가 결국은 뭐냐면 조절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할 때.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데피니션을 알면 나의 연구 문제와 나의 가설과 어떤 것이 좀 더 부합되는지를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겠죠. 봅시다. 처음에 이제 조절 효과는 다음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독립 변수 혹은 예측 변수가 종속 변수 혹은 중거 변수 또는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혹은 조절 변수의 수준, 만약 이분 변수인 경우에는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일컬음.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다 나오는 데피니션이거든요. 이게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분명 여기 상담심리학과니까 뭐 상담심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X, Y의 관계가 재산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할 수 있죠.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은 감소해야겠죠. 치료 프로그램과 우울증의 관계예요. 이것들이 재산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것은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줄까요? which condition 혹은 where라는 정보를 줘요. 어디서 이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인지, 어디서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로 다르다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조절 변수가 뭐가 될까요? 재산 변수가. 아까 독립 변수는 치료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죠? 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애과 안 받은 애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 학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학년,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중학생이 좀 더 효과가 좋은지, 고등학교가 효과가 좋은지.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가 효과가 더 좋다고 나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고등학교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which condition 또는 where라는 개념 가지고서 강조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좀 더 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혹은 꼭 이게 반드시 플러스적인 효과가 나타날 필요는 없거든요. 간혹가다 진행하다 보면 어떤 마이너스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돼? 어디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그럼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거기서는 사용하면 안 되게 되겠죠. 이건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즉 이 조절 효과에서 관심 있는 건 어떤 조건에서 훨씬 더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나는지, 혹은 어떤 조건에서 안 나타나는지 그것도 관심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실제로 우리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우울증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학교 폭력이 우울에 영향을 안 미치는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which condition이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조절 변수로서 주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조절 변수로서 역할을 할까요? 어떤 변수예요? 성격, 그쵸? 내 주변을 둘러싼 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가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지지라든지 사회적 지지 같은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성격 변수는 뭐냐면 바뀌지 않는 변수들. 그런 변수들이 조절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얘들이 반드시 그것만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더 많이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경우, 여러분 이제 논문을 쭉 다 읽잖아요. 논문을 쭉 읽는데 어떤 경우가 이거는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행 연구 논문들 쭉 읽으시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 논문들 쭉 읽었는데 결과들이 비일관되게 나와요. 어디선 플러스, 어디선 마이너스, 어디선 효과가 없어. 막 비일관되게 나오죠. 그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될까요? 무엇인가가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연구들을 서로 구분시켜주는 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연구 모형이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 연구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메타 분석이 많이 되거든요. 메타 분석이 어떤 건가요? 선행 연구들을 쭉 다 정리해서 평균적인 이펙트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에서가 뭘 것 같으세요? 아까 얘기했으면 여러 개의 연구를 쭉 하다 보면
얘들이 평균도 나오지만 이 연구 간의 분산도 나옵니다. 이펙 사이즈가 모든 연구에 동일한 게 아니죠. 그럼 이 분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으면 그게 뭘까요? 그게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왜 연구 간에 다른 뭐 누가 한 연구들 간에 다른 이펙 사이즈가 나올까? 그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될 수도 있고 어디서인지 그걸 설명하면 그게 그 조절 변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타 분석 논문을 쭉 읽으면 이펙 사이즈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것들이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논문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선행연구에서 이제 논문을 리뷰하고 인트로를 써야지 열심히 쓰는데 결과들이 다 뒤죽박죽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힘들지를 모르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수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그냥 단순한 회귀 분석이 아니라 조절 효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좀 내가 생각하고서 그걸 요약해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과정은 좀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연구는 훨씬 더 리치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조절 효과가 되는 거고 매개 효과는 이렇습니다. 독립 변수의 효과가 재산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아까 매개 효과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매개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즉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X하고 Y의 관계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 하우의 개념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죠. 이건 우리가 발견하는 현상이에요.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근데 이 안의 과정은 어때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그 힘이 가스통에 가서 가스가 그 엔진에 가서 터지면서 실린더를 움직이고 그것이 뭐 동력 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쭉쭉쭉 해서 결국 밖에 돌아가서 앞으로 간다가 되죠.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건 이 중간 과정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이 관찰된 변수, 아까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건 실제 내가 본 거죠.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일 때는 how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여기서 광고가 구매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혹은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왜 반응이 나오게 되는지. 근데 이게 how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뭐라 하냐면 how하고 어떻게라는 거하고 why, 왜라는 거하고 거의 동지를 많이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매개 변수가 왜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지만 항상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뭐 있었냐면 변수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어요? 재산 변수가 있죠. 아까 나이처럼. 그거를 배제하지 못하면 인과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게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조사 데이터죠. 그거 가지고서 인과성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는 인과성을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how, 메커니즘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라고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이게 뭐냐면 X하고 Y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잖아요. 즉 correlation X하고 Y가 0이 아니에요. 이게 발생되는 케이스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X가 Y의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Y가 X의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X, Y가 서로 상호작용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Y가 재산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공격성과 UI 공격성과 폭력적인 TV 시청의 경우예요. 두 개의 상관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관련성이 발견이 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돼? 공격적인 TV를 좋아하는 거야. 이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성격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쵸? 성격 심리학자는 야 성향이 자체가 그래서 공격적인 TV를 좋아해. 두 번째 원인은 뭐도 가능해요. 얘가 TV를 보니까 그걸 보고 저희 어렸을 때는 TV 보고 나오면 다 나와서 칼싸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김일희 씨 맞죠? 나오면 전부 다 빡치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다 어떻게 돼? 배우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학습 심리학자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혹은 아동하시는 분들, 발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많이 이거거든요.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해요. 서로 간에 했지만 강화시켜서 다시 오는 거예요. 피드백으로.
상호작용도 가능해요. 이것도 관계성이 존재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솔직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폭력을 보일 기회가 더 많아져요. TV를 볼 시간도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진정한 원인은 뭐가 되는 거야? 부모야. 부모가 없는, 통제가 없는. 그렇죠? 그 네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돼요. 그러면 관계성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험만이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 왜? 독립변수를 조작하고 종속변수를 나중에 우리가 보죠. 그럼 독립변수가 먼저 와요? 종속변수가 먼저 와요? 독립변수가 먼저 오고 나중에 종속변수를 보잖아. 그럼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일으키지 현재가 과거를 일으킨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먼저 하고 종속변수가 오니까 어떻게 돼? 이 가능성은 제외할 수 있죠. 얘도 제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3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테크닉을 사용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트윈에서는 어떤 걸 사용해요? 랜덤 어사인먼트를 합니다. 그쵸? 그 집단 수준에 똑같아요. 그래서 제3변수를 통제하죠. 위딘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요? 동일한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처치 외에는 어때요? 다 똑같아지죠. 그렇게 해서 제3변수를 통제하니까 이것도 하다 보니까 남는 건 뭐가 돼? 얘만 남기 때문에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실험에서는. 근데 조사 데이터에서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인과성이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횡단 데이터 말고 종단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연구를 보시면. 왜 종단 데이터를 하려고 하냐 보면 적어도 우리는 과거하고 현재 보면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지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과거 데이터, 얘는 현재라고 하면 적어도 얘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뭐가 돼? 얘 두 개는 버리는데 얘가 남아요. 그래서 종단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인과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3변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 분명히 how라는 개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why라는 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한번 그 논문을 쓸 때 제목을 인과적 관계라고 했다가 리뷰어한테 엄청 요구도 먹고 그냥 종단적 관계라고 바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10분까지만 쉬었다가 더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